네, 국제금융협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 100%를 넘겼다. 가계대출이 GDP를 넘어섰다는 얘기인데요. 2년 동안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겼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100%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네네. 지난 한 15년, 20년 노무현 정부 이후를 보면 명목 GDP가 상승하는 속도보다도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속도가 항상 빨랐어요. 막 쫓아가는군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우리 GDP를. 경제가 커져가는 속도보다도 우리 가계가 이제 돈을 빌리는 속도가 훨씬 빨랐는데 얼마나 빨랐냐? 노무현 정부 때는 한 1% 정도 빨랐어요. 가계부채가. 네, 예. 그러니까 명목 GDP보다도.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명목 GDP가 6.8% 증가했는데 그 가계 신용 증가율은 7.5%니까 0.7 정도 컸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명목 GDP가 5.7% 증가했는데 가계 신용은 7.7%예요. 2%. 더 벌어졌네요. 더 벌어졌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명목 GDP가 4.9% 증가하는데 가계 신용 증가율은 8.7%. 거의 4%. 거의 포인트. 4%.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명목 GDP가 3.6% 평균 증가하는 사이에 6.8%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규모보다도 가계 신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3%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목 GDP에 대한 가계 신용 또는 가계 대출의 비율이 몇 년 뒤면 110, 또 지나면 115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100%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도 가계가 돈을 꾸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근데 교수님,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재정 지출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풀었던 어떤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또 저금리로 인해서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정도를 보면은 긴축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준금리 올리고. 근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건 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2022년만 놓고 보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비율이 상당히 둔화되기는 해요. 아, 둔화가 되긴 했어요. 둔화되기는 하고 이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 게 가계 대출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 속도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가계 대출이나 가계 신용의 증가 속도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해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20년 이상 그렇네요. 추세되는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 원인이 뭐냐, 이게 왜 문제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죠. 일종의 고질병처럼 좀 한국 경제에 그렇죠.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서지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산을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넘었다는 데 상징적인 거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국제금융협회가 그 세계 34개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제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00%가 넘는 유일한 국가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당히 높게 보이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102.2%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수치로만 보게 되면 전년 동기로 보면 한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내려와 있는. 105.5%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3%고 좀 떨어졌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수치로만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 어떤 각 경제 주체의 부가가치 합계라고 했으면 GDP 대비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이 경우 데폴트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9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고 대체적으로 집을 살라고 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주담대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GDP 성장 속도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무역으로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면 네.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가계부채 중에서 주담대는 대외 지급 불이행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국가의 어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네. 실제적으로는 대외 금융 부채에 대한 데폴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GDP 대비 대외 금융 부채 비율이 85.7%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100% 이내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외 금융 부채 비중이 2023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채무의 질만 놓고 보면 GDP 대비 높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지만 네네. 사실은 대외 지급 불이행이 더 위험하다고 봤을 때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주담대에 대한 그 증가 속도가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실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게 되 보니까 가처분은. 이제 주담대를 많이 받으면 이자 비용이 크잖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오히려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경제 성장에 악영향 주는 요인들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수출도 뭐 15개월 지금 적자 연속 무역 이루었잖아요. 적자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채 관리를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담대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신용대출 쪽은 최근에 좀 줄고 있는데 네네. 주담대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 가계대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